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1회 2020 경기 국제 수소 포럼 사회를 맡은 경기도청 아나운서 구영슬입니다. 모두 짧지만 알찬 휴식 시간 되셨는지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포럼은 한국어, 영어, 동시 통역으로 생중계되오니 유튜브상의 국문 또는 영문 채널을 선택하신 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w let us begin the second session. Korea. 제2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유튜브 채널을 선택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수소도시 이야기입니다. 이번 세션에선 먼저 해외 지자체 수소 공급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제한이 심화되면서 화석 연료보다는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소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컨소시엄과 투자,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빅토리아 주정부의 수소에너지 공급 사슬 시범 사업 매니저 세 분께서 공동 발표에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공동 발표에는 다니엘 비스그나노 인베스트 빅토리아 아시아 지부 국제투자부 본부장님, 가와사키 중공업의 수소 프로젝트 개발센터 유코 쿠마 계장님, 그리고 스티브 머셜 호주 컬본넷 프로젝트 사업단 운영 본부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연사분들께서는 한국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세 분 발표는 화상 연결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부터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유코 후쿠마입니다. 가와사키 중공업 소속입니다. 일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수소에너지 공급망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엘 또 스티브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오신 분들과 같이 공동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수소에너지 공급망 하이스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데니엘, 스티브가 각각 발표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카본네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스티브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왜 이 헬스크 프로젝트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대기 중에 발생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후쿠시마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저희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수소가 미래 에너지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호주와 특히 빅토리아 주정부와 아주 강력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라트로브 계곡에는 엄청난 양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헬스크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제 수소 공급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비용 효과적으로 안전한 수소를 생산해서 이것을 액화 상태로 우리 일본으로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재생 가능한 수소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한 수소를 큰 규모로 아주 빠르게 그리고 비용 효과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CCS와도 같은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생에너지를 더욱더 경제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런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희 가와사키가 여러 파트너사와 함께 협력해서 하이스크 시범 사업을 내년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야심은 저희가 이것을 좀 더 상용화,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시범 사업은 저희가 빅토리아 주정부 또 호주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했습니다. 1억 호주 달러를 시범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기업에서도 또 일본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 하이스크 사업에는 수소 생산을 그 호주 빅토리아에 있는 라트로브 계곡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내륙으로 헤스팅스로 수송을 합니다. 거기에는 호주의 액화 수소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액체 수소 상태로 액체 수소를 세계 최초의 액체 수소선으로 운반을 해서 저희 일본으로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이스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엔드-투-엔드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또 호주가 최초로 이런 엔드-투-엔드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저희 시범 사업에는 2개 기관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트리아 또 HEA인데요. 일본의 수소에너지 공급망 기술사 협회 또 호주의 HEA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민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빅토리아의 석탄을 통해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고 있고 또 액화해서 또 액체 수소선을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HEA는 호주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해외에서 정제, 내륙 수송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액화, 그리고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범 사업이 이제는 곧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저희 사업의 파트너사들, 협력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측 협력사와 호주 측의 협력사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HEA와 하이스트라가 지금 함께 프로젝트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아주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저희 시범 사업의 구성 요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에서는 저희가 우선 탄소 상쇄 완화, 경감 조치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많이 경감시키는 노력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가 상용화 단계로 갔을 때 상용화 사업의 구성 요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상용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상용 사업에서는 저희가 CCS를 통해서 저탄소 혹은 제로 탄소로까지 궁극적으로 나아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아주 최근에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일본 또 호주에 있는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건설은 완공이 된 상태이고요. 지난 12월에 세계 최초의 액화 수소 시설 액체 수소선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고 거기에 액체 수소 관련된 시설을 다 탑재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 최초의 호주산 수소가 일본으로 이제 수출이 되는 게 2021년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고 이 지역사회에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담당했던 사업인데요. 호주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 사업은 많이 하려고 했었고요.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각종 회의 그리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빅토리아 주정부 또 호주 정부와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와 협력사, 민관 협력사들과 함께 저희는 수소 사회를 실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탈탄소화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데니얼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니얼 비그시나노입니다. 인베스트 빅토리아 아시아 지부의 국제투자부 본부장입니다. 저희 빅토리아 주정부의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헬스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투자청에서 지난 한 7, 8년 동안 주력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후쿠마사님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저희가 현장으로 가서
저희가 이 게임의 이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투자 기회 그리고 미래의 그 기회를 열어가기 위해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세계 2대 규모의 갈탄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친환경 자원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희 석탄 자원 그리고 헬스크 그 시범 인프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용화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인프라가 저희 지역 정부 빅토리아 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더 이제 타진해 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이제 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석탄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원입니다. 그리고 또 후쿠마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에게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려고 있고 인식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서포트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민간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신흥 사업이고 신흥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성이 아직 없어서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투자 리스크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투자 제안서를 보시면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망을 한번 구축을 해보고 이것을 실증하려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 산업이 빅토리아에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시범 사업이 보시다시피 많은 투자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부터 발생한 일자리가 많이 있을 것이고 기술 이전도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투자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RO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용화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을 보시다시피 결국에는 수출 또 일자리 면에 있어서 엄청난 유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저희 빅토리아 주정부가 특히나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신흥 산업을 우리가 아예 완전히 태동시킬 수 있다. 우리 협력사들과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지금 이제 한 7년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특히 이제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희 처음에 그 일본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에서 이제 초기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타당성 조사를 했었고 일본 측 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 호주 측에는 나중에 저희가 제안서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일본이 리스크를 많이 완화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처음에 이제 기본 설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업이 타당하거나 특히 이제 상업적으로도 타당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함께 개발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투자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합의를 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처음에 기본 설계가 시작됐을 때부터 결국에는 이제 계약서를 체결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많은 노력을 면밀히 기울였다라는 것을 보여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플랫폼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우리의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다 알아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저희 협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공공 역할은 특히 이 사업에 있어서는 상용화에 포커스를 많이 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기업들도 굉장히 이 상용화에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결국에는 상용화 단계까지 가고 싶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를 그런 루트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처음부터 이 공급의 역학 관계랑 그리고 미래의 이제 수요를 탐지를 하려고 했었고 또 규제 면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들을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연구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이 헬스크 프로젝트의 파트너들을 호주에 있는 연구기관들과 같이 연결을 맺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 수소 산업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일본 측과 같이 연결을 시켜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컨소시엄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가 이 컨소시엄에 직접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펀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현장에 가서도 다 보고 만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서 정말 이것을 상용화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조율을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세계 2대 규모의 갈탄 배상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에너지를 추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의 부분은 저희 컨소시엄 당사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포텐셜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이 이제 가장 또 하나의 초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CCS 협업이 있습니다.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 CCS도 저희 사업에 있어서 그 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정 수소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스티브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실 것이고요. 시범 인프라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공급망을 실증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역사회가 이런 시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규제당국 입장에서도 가서 만져보고 느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 시설들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보고 그럼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규제도 완화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도 직접 와서 현장에 와서 이것을 한번 보고 탐색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더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한 7년 동안 과정을 통해서 봤던 것이 어떤 성공 요인이 있는지였습니다. 우선은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측의 파트너분들이 이런 굉장히 많은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끈기 있게 이런 거버넌스를 발휘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역할을 제대로 분담을 해서 각각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리스크를 분담을 한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재무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명예 리스크, 또 이해 리스크도 잘 공유를 했었습니다. 정부가 파트너구나. 그래서 정부도 정말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낮추고 이제 성공 기회를 더욱더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협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입니다. 그냥 저희가 구매만 하는 어떤 구매자 입장이 아니라 우리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협업자로서 이것을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의 파트너들이 다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문화적인 요인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국제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그런 투자청이긴 한데 특히나 아시아와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일본과는 아주 오랫동안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뉘앙스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측의 이해 당사자들, 빅토리아 주정부 이해 당사자들, 빅토리아 지역 주민분들이 이것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수십 년 있다가 모든 빅토리아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티브 마셜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카본 네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단연히 감사합니다. 카본 네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빅토리아 주정부 그리고 호주의 중앙정부가 같이 공동 투자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호주 달러를 투자를 한 것이고요. CCS를 상용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을 규모를 최대한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로 탄소 사회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수소 프로젝트 지금 말씀 다 들으셨던 헬스케어 프로젝트를 더욱더 이제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카본 네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글로벌 CCS 인스티튜트 그리고 연구자분들과 같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지금 있는 기존의 기술, 특히 호주에 있는 기술들의 그 가용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려고 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그래픽을 통해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미 이제 후쿠마산 또 댄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상에서의 엄청난 갈탄 매장량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해상에서의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빅토리아 또 호주가 지난 한 50년 동안 이 정도의 에너지라는 자산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가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3곳의 저장 장소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 어느 장소를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석유 분지, 최대 규모의 석유 분지도 가지고 있고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 CO2 발생량을 보낼 수 있는 수송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호주에 있어서는 최고의 숙련된 기술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동남 지역의 호주 동남 지역을 지도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존의 산업에 있어서도 사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력 발전도 있고요. 천연가스 처리, 또 제지, 그리고 기타 다른 중공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흥 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흥 산업들이 저희가 특히 서포트할 수 있는 이 CCS를 통해서 서포트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소 생산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갈탄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아니면 천연가스 추출도 있겠습니다. 또 비료 생산이 있겠고요. 혹은 직접 공기 포집이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배출로까지도 갈 수 있겠죠. 제로 탄소로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바이오 또 탄소 포집 저장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요.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일자리도 저희가 보호를 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고숙련 일자리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윈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올해는 그 카본 네트 사업에 있어서 아주 생산적인 해였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CCS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다른 참석자분들도 CC에 대해서 여러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해상 평가 사업들을 했었고요. 저희 그 펠리컨이라는 저장 장소에 대해서 평가 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규제 관련돼서도 제가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양한 업계도 그 공공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카본네트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어떤 우려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최대한 공감을 하려고 했었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홍보도 하고 인식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그 규제 또 법제를 보고 필요하다면 정비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더 우리가 바꿔야 된다면 바꾸고 완화를 해야 될 부분을 완화하고 그렇게 해서 CCS를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시추 사업을 했었습니다. 북서부 지역의 그 펠리칸 장소, 펠리칸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시추를 했었는데요. 1,400m 아래로 시추 작업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예측에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장력이 정말 세계 최대 규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만 하더라도 CO2의 500만 톤, 한 해 500만 톤 정도, 그리고 향후 25년 동안 그 정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언론 그리고 홍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추선에 언론사 분들을 이제 모셔서 저희가 계속 홍보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CCS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떤 기술과 기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저에서 우리가 뭐 유정을 파고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대중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재무장관 또 자원장관님들께서 그 주정부에 계신 분들께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게 경제 면에 있어서는 환경적으로 매우 필요한 이런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호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우리가 향후 어떤 투자를 어디에 우리가 접목할 것인지를 많이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5개 주요 분야에서 CCS와 수소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한 180억 호주 달러를 이 저탄소 배출 기술에 2030년, 앞으로 한 10년 동안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스티브님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티브와 저는 언제든지 저희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투자 유치 활동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제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헤스크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카본네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스티브님께 연락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외 수소도시 사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국내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님의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에는 박규진 안산시 도시개발 신규사업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반갑습니다. 살만 나는 생생도시 안산시장 윤화섭입니다. 먼저 경기국제수소포럼에 안산시가 선도도시로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산시는 수소 시범도시이자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의 도시입니다. 안산시는 이런 여건을 바탕으로 수소 경제를 활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한 안산형 그린 누들 사업을 펼쳐서 일자리가 넘쳐나는 에너지 선도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안산시가 추진하는 수소도시 구현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에서 수소 시범 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박규진 본부장입니다. 먼저 안산시를 대표해서 안산시의 수소 시범 도시 사업을 소개하게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그 수소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수소는 불과 2, 3년 전에도 생소한 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소 에너지가 가장 새로운 대안으로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에너지 자원 고갈 문제와 그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한 그 온실가스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70년대에 이제 5.1 파동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만화책이 하나가 기억나는데 먼 미래의 세계에 그 자동차가 그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 실제 온 거리에는 그 폐차장처럼 차가 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거기에 대안으로 물을 넣어서 차가 달리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꿈이 아닌 현실로 나오는 게 바로 수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수소는 우주상에서 75%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원자 개수로도 90%를 갖고 있는 굉장히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 되겠습니다. 기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올 여름에 여러분들도 겪었다시피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기상 관측상 54일이라는 긴 장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재난 구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만 해도 38개 시군구가 됩니다. 이러한 그 장마가 집중호우가 발생된 원인도 결국은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고기압에 의해서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가면서 사라져야 되는데 시베리아의 그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북극의 찬 기운이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그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엘니뇨, 라니뇨 또 그리고 우리 그 오존층 파괴와 같은 문제들은 결국은 온실가스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온실가스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소 연료 전지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을 하면은 결국 온실가스도 대폭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기대에서 결국 수소 에너지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소는 어떻게 생산이 될까요? 수소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물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안은 결국은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방식인데, 이 부분은 결국은 그 전기 에너지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그린 수소가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기술로라든지 생산 단가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부생수소입니다. 석유나 코크스, 나프타 같은 그 화학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생산비가 저렴하지만 결국은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 공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아니면은 지금 가장 싼 연료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여기서 나오는 고민거리는 역시 CO2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지금 현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가지고 저희가 그 수소 도시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는 그 수소를 생산해서 저장, 운송, 그리고 각 그 필요한 수소 사용처에 공급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수소를 그 각국에서 지금 현재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활발하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독일이 선도주자인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탈온전, 탈석탄을 선언하고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약 42%의 그 전력을 재생에너지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그 재생에너지에 나오는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고지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럽 역시 독일을 근간으로 해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해서 관련된 수소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금 지난 2019년 1월 달에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은 주거와 교통을 포함해서 수소 그 로드맵을 세웠는데, 먼저 그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승용차, 그리고 버스, 트럭과 같은 그 모빌리티 분야에서 지금 내수용으로 290만 대를 포함한 620만 대를 수소차로 대체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수소차 충전소는 1200개소가 될 것이고요. 또한 발전 분야에서는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내수 8기가와트를 포함해서 15기가와트, 그 다음에 건물 가정용으로는 2.1기가와트를 수소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수소가 필요한 양은 2018년 대비 약 40배가 넘는 약 526만 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막대한 수소를 어떻게 공급해야 되느냐는 그 차치하고서라도 이 과정에서 현재 우리 정부는 그 경제 효과로는 43조 원, 그리고 고용 창출은 42만 명을 기대하는 이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작년 12월 달에 이러한 그 수소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세 곳의 수소 시범 도시와 한 곳의 연구개발 특화 도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에는 저희 안산시가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지금 기본 계획과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시공해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산시가 수도권의 수소 시범 도시 사업자로 선정이 됐을까요? 안산시는 국내 최초의 계획 도시입니다. 70년대에 반월 산단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분리해서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구축이 돼 있어서 지금도 교통 요건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반월 산단에는 그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그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가 입주해서 약 20km의 그 수소 배관망을 통해서 각 그 수소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산시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 및 그 보급하는 데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시와 방조제의 그 대부도에 가까운 곳에 그 세계 최대의 조력 발전소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와호 일대 그리고 그 대송단지를 포함해서 이 시와호 인근에는 그 풍력과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그 자원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탄소가 없는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기인해서 안산시가 수소 시범 도시로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소 시범 도시는 수소의 생산에서 운송, 저장, 공급망을 구축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재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지금 시야호의 상류 쪽에 보시면은 안산 도시개발이 위치해 있습니다. 안산 도시개발 부지 내에 현재 그 수소 추출기를 계획해 놓고 지금 현재는 그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반월 산단 내에 수소 생산업체로부터 배관망을 2.5km 끌고 와서 수소 충전소를 현재 시공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가동 예정입니다. 특히 이 수소 충전소는 다른 충전소하고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수소 충전소는 거의 대부분 그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서 운송을 해서 압축기를 통해서 이렇게 수소를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그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트레일러가 움직이고 또한 거기서 운송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데 반해서 안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는 배관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소 충전소가 약 50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곳에서 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소 충전소가 그 역할을 우리 안산시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충전소 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동주택 그리고 창업센터 공공시설인 하수처리장, 체육시설에 연료전지를 놓고 저희 그 수소 추출기에서 나온 그 수소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연료전지에서는 전기화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각 그 다양한 용도별로 수소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소 이제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충전소 외에 저희가 물류센터에 지게차라든지 향후에 저희가 그 수소버스 그리고 수소 선박까지도 지금 2단계 사업 이후에 저희가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저희 수소 시범 도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소의 안전성입니다. 아직까지도 수소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해서 ICT를 이용해서 원격 감시를 하고 현장 순찰을 통해서 24시간 운영 체계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수소가 주민들 생활에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특화 사업으로서 저희가 조력 발전과 연계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단계 사업에서는 이 조력 발전소를 포함한 풍력 태양광을 이용해서 R200 산단, 재생에너지 100%의 산단까지 구성을 하고 저희가 그린시티까지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소에는 그 수소 버스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시내버스, 광역버스와 관련된 그 수소 광역교통 그 복합기지를 지금 내년부터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대 8개 수소 충전기를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수소의 그 종합교통 체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은 저희 반월 산단과 배후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점차 확산이 돼서 저희가 수도권 서남부의 그 배관망을 구축해서 수소 인프라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또한 관광과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그 수소 시범 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0년대 수소 시범 도시를 70년대 저희가 그 산업 단지를 조성해서 공업을 촉진했듯이 지금은 이제 미래 수소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미래 도시는 그 안산에서 출발을 해서 경기도의 확대를 통해서 결국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수소 시범 도시의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산시가 그 수소하면은 안산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소 시범 도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에 앞서 정장선 평택시장님의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에는 황선식 평택시 미래전략관 비전기획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평택시는 어느 도시보다 수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적으로 저희가 수소산업을 키우고 또 수소산업을 우리나라 핵심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수소는 환경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미래의 중요한 산업입니다. 평택시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에 있어서 수소 산업이 활짝 열리도록 교두보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비전기획팀장 황선식입니다. 저는 18년도부터 수소도시 업무를 총괄해 왔는데요. 오늘 이번 포럼을 통해서 우리 시의 계획과 그리고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액화 수소를 중심으로 한 평택시 수소도시 구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화석연료 고갈 그리고 환경 문제로 인해서 수소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가 되는 수소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세계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요. 정부도 작년 1월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 경우에도 미세먼지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평택시는 쌍용 자동차를 비롯해서 기존의 자동차 산업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이런 산업들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가 수소도시를 구현함으로써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수소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가 수소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현재 국내에 공급되는 수소는 석유 화학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여수, 울산 지역에서 96%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까지 이 수소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이에 따라서 수도권의 수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소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어떻게 공급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평택시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LNG 기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 수소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천연가스 등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이제 사용하게 될 텐데요. 평택시는 LNG 기지가 위치함으로 해서 수소를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평택시는 경기 남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전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과 중부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120만 평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라인이 입지해 있고 또 인근 아산이나 용인이나 화성 지역에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가 실은 나중에 저희가 보내드린 슬라이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표현했던 내용들이 다 많이 빠져 있는데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소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먼저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여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 수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지자체에서 이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도심 지역의 수소 충전소 구축이 너무 힘들더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안산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화력발전과 같이 공해물질이 나오진 않지만 화력발전 대비 50%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거냐 하는 과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수소경제 초기에 경제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현재 이제 수소차가 많지 않고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사실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수요에 맞춰서 어떤 수소 생산 시설이나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소 단가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경제성을 맞추지 못해서 민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물론 초기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지만 앞으로 민간들이 자생적으로 이 수소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높여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는 이러한 과제들을 모두 해결하면서 어떻게 수소도시를 구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전략 목표로 3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그리고 관련 산업 간의
시너지를 통해서 경제성을 높이는 목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소 추출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그린 수소를 도입해서 환경성을 높이는 목표. 그리고 세 번째는 액화수소 기반을 통해서 안전하고 확산성을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세계적인 수소 도시를 이제 건설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저희 시에서는 그 수소 융복합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평택항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평택 LNG 기지가 있고요. 그 옆에는 그 LNG가 가지고 있는 냉열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냉열 부지가 35,000평이 위치했습니다. 이 35,000평은 평택시 소유로 이 사업 부지 내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된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 발전을 하고 또 수소를 액화하고 또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그 포집하고 액화탄산을 제조해서 청량음료나 반도체용의 산업용으로 이렇게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9년도에 저희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1일 7톤 규모의 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고요. 21년 9월에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평택시는 물론 경기도 일원에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는 2024년을 목표로 대규모 수소 생산, 그리고 수소 액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액화탄산 제조,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 사업에 대해서 현재 민간 기업들과 투자를 이제 거의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완료 단계에 있는데요. 이 단지가 이제 구축이 되면 국내에 액화 수소를 상용화하는 최초의 도시가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 하단에 그 수소 융복합 단지 개념도가 이제 놓여져 있는데요. 이 개념도를 좀 설명을 드리면 LNG 기지에서 마이너스 162도의 액화 수소를 배관으로 저희 부지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열 교환을 통해서 냉열, LNG가 갖고 있던 열은 그 액화기로 보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열 교환 과정을 통해서 기화된 천연가스는 대규모 수소 추출 플랜트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여기서 생산된 수소는 수소 전용 연료전지 발전소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료전지 발전에서 수소를 다량으로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기 때문에 그 수소 생산 사업자의 그 수요를 뒷받침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가 사용하는 만큼 더 크게 그 플랜트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수소라든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액화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LNG가 가지고 있던 버려지는 냉열을 이용해서 이거를 액화하게 되면 그 액화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어 액화 사업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액화된 이산화탄소는 액화탄산 형태로 이제 산업용으로 판매가 되고요. 그리고 수소는 액화 형태로 압력이나 아니면 부피가 최소화돼서 이제 공급되게 됩니다. 평택시 수소도시 구축 개념인데요. 지금 현재 평택시는 현재 인근에 2개의 수소충전소가 오픈해 있고 금년에 2개소 그리고 내년에 5개소 해가지고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수소충전소가 이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를 공급하는 방식은 이제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수소 생산기지에서 초기에는 그 튜브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기체 상태로 공급하게 되고, 향후에 액화 수소가 상용화되면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서 그 평택시는 물론 수도권과 중부권까지 이렇게 공급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배관을 이용해서 수소를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가장 많은 양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운반비 없이 이제
보낼 수가 있어서 수소 도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 생산기지 직선거리로 8km 내가 그 주변 지역이 다 이제 평택항인데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그 수소 도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평택항의 수소 도시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그런 그림인데요. 수소 생산 기지에서 그 평택항 배후 지역의 만호 택지 개발 사업을 거점으로 해서 그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건물형 연료전지 그리고 가정용 연료전지까지 해서 수소 도시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또 이거를 거점으로 해서 옆에 이제 추가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그리고 현덕지구까지도 수소 도시로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에 이제 해외에서 수입되는 그린 수소에 대해서도 그 LNG 기지가 갖고 있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향후에는 그린 수소를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 이제 수소차 보급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를 보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30년까지 저희 시는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승용차의 10% 이상을 그 수소차로 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소 융복합단지 그리고 평택항 주변에 구축되는 수소 도시를 테스트 베드로 해서 그 수소 관련 실증 사업이나 관련 기업 유치 그리고 수소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앞으로 수소 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수소 도시 구축에 있어서 어떻게 안전하게 이제 구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이 안전 문제가 수소 도시를 확산해 나가는 데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 전담 기관이 역할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그 수소 경제 또 수소 도시 구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포럼도 열고, 그 다음에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수소의 필요성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고, 또 수소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도 시민들께서 같이 참여해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이 수소 도시가 정말 안전하고 앞으로 미래에 꼭 필요한 도시라는 걸 인식하면서 이 수소 도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평택시가 그 세계 최고의 그 수소 도시를 구축해 나가는데 저희도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세션 패널 토론, 미래 수소도시 설계자 대한민국을 주제로 패널 토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두 번째 세션의 패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션 좌장을 맡아주실 안구경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발표를 해주실 국토연구원 이정찬 부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토론에 함께해 주실 박용선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왕광익 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박규진 안산시 도시개발 신규사업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황선식 평택시 미래전략관 비전기획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토론에선 실시간 온라인 청중단분들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세션의 저장이신 안구경 연구위원님께서 패널 토론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미래 수소도시 설계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경기 국제수소포럼 세션 2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패널 토론 자장을 맡은 한국기계연구원의 안구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부득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포럼을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비대면 컨퍼런스나 이제 세미나 포럼들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오늘 포럼은 이제 프로에는 참석자들이 없고 저기 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그 12분의 청중이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은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이 이제 함께 질의도 하고 또 응답도 하고 그리고 또 온라인 청중단으로부터 질의도 받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어서 이 수소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게 계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촘촘히 앉아서 이렇게 포럼이 진행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안내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경기 국제 수소 포럼의 전체 주제는 수소 경제 미래를 생각하다입니다. 수소 경제가 이제 중요성 그리고 이제 안전한 수소 에너지 인식 그리고 정부의 그 수소 경제 활성화의 정책 부응 여기에 대해서 아마 경기도가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늘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션 2의 전체 주제는 미래 수소도시 이야기고요. 특히 저희 패널 토의의 이제 주제는 미래 수소도시 설계자 대한민국으로 이제 소재조를 해가지고 수소도시법 제정 이후 우리가 설계하는 수소도시의 그 미래를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소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실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요. 또 수소의 달성을 위한 과제와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여기 계신 패널 분들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포럼을 주최해 주신 경기도 환경구 기후에너지 정책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본 포럼을 통해서 이제 미래 수소 도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인데요. 먼저 발제자이신 이정찬 박사께서 15분을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그런 후에 패널로 참석하신 박영선 과장님, 왕강희 교수님께 미래 수도시 구현을 위한 기술 또는 정책 의견을 한 4분가량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토연구원 이정찬 박사께서 수도시 법률 제정에 따른 미래 수도시 구현 방향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토연구원의 이정찬입니다. 정부가 올해 10월에 이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저희가 그동안 국토부와 그다음에 국토연구원, 그다음 가스안전공사, 카리아가 같이 이제 수도시 법률안 이제 만든 거를 입법 발의를 지금 하겠다고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별 무리가 없으면 11월 중에는 국회 입법 발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평택시와 이제 안산시에서 이제 수시범도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수도시 법률이 앞으로 이 수시범도시 추진과 이제 확산 앞으로 또 구현 방향에 대해서 제가 대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도시법을 왜 부상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 그 다음에 수도도시 법의 부상 이전에 어떠한 법제 개선 현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도도시법이 왜 필요하고 기존 법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완전히 이제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어떠한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질지, 그다음에 지금 수도도시 추진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주요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수소 경제가 2018년 8월에 우리나라의 이제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3대 플랫폼으로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경제,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수소 경제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부분에 있어서 3개의 이제 수소 시범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수소 도시는 수소 경제 이제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 도시 차원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 차원에서 굉장히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활용하는 차원에 넘어서 분산형 전원 이제 확립까지 이제 감안해서 생산과 저장에서 활용까지 모든 수소 생태계를 도시 내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걸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범적으로 관련 인프라를 이제 추진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조성 기준, 그다음에 도시 설계 기법 마련과 함께
수도시 고도화와 전국 확산이 출발점이 된 시범사업 추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령 재개정을 통해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법 제도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규제 같은 거에 대한 이제 특례, 그다음에 안정성, 그다음에 사회성성 확보 방안 이런 종합적인 것을 이제 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흐름으로 보면 그래서 법령 재개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도도시 조성 관련 법에서 이제 저희 국토 쪽에서 이제 주로 관련된 건 주로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수소 충전소나 그다음 연료전지 발전소 이런 것들 기반 시설들과 연관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수소 스테이션 관련된 것은 뭐 학교 보건법, 그다음에 뭐 국계법, 뭐 건축법 여러 가지 법들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요. 주로 해서 입지라든가 뭐 거리 그다음에 그래서 입지 그다음에 기반 시설 관련된 이런 쪽에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구축을 나가다 보니까 각기 이렇게 연관된 그런 각 법들을 풀어야 될 게 많고,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 만약에 충전소가 있다고 하면 학교 관련된 법, 그다음에 뭐 도로 위, 그다음에 뭐 주택 이런 여러 가지 그 입지 관련된 법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풀어 나갔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시행령을 좀 개정한 바가 있고, 또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이제 설치가 가능한 부분 이렇게 차례차례 하나하나씩 1대1 대응을 해나가면서 규제를 풀어왔습니다. 아울러 또 이런 기타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가의 어떤 거리들, 그 다음에 뭐 철도와의 거리, 그 다음에 주거지역과 뭐 상업지역, 그 다음에 수소 운반 용기 관련돼서는 앞으로 이제 수소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충전 압력이라든가 옮길 수 있는 그 내부 용적 같은 것들도 지금 다 규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씩 단계별로 지금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조금씩 풀어나가면 되는데 굳이 신규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현재처럼 여러 가지 이제 기존 법 개정을 하면 안 되겠는가라는 이런 물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소도시법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은 한 여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수소도시의 체계적인 조성과 운영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라는 게 이제 공간적인 차원이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시설들과 그런 플랫폼 공간들이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국계법, 학교 보건법, 건축법, 도로법, 주택법 같은 이런 개별 법령을 수소 기반 시설을 고도화하면서 이걸 일괄적으로 다 그때그때마다 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개정해서 수소도시 조성과 운영 지원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소도시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각 법들은 이제 일조가 목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딪히는 법들의 목적은 고유 목적은 시범도시의 조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타 법률의 고유 목적과 부합하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이걸 그 적시적절하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시의 어떤 개념과 계획, 조성, 운영, 사업 절차 등 수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 이제 수도시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친환경 에너지 전환입니다. 이게 몇 년 뭐 사업을 추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이상 꾸준하게 전환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틀 안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아울러 중앙에서 계획을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건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효율적인 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죄송하죠. 제가 발표 시간 남아있는 게 안 보여가지고요. 예, 그것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브랜드 구축과 위상 확립, 그다음 해외 수출 관련돼서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수소 이제 경제법, 이제 안전 관련된 법이 이제 최초로 추진이 되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세계 최초의 이제 수소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도시 관련돼서
이제 수도도시법을 만들 때는 이제 세계 최초의 도시 관련된 수도도시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스마트 시티 사례를 이제 참고로 삼을 수가 있겠는데요. 스마트 시티가 세계 최초로 이제 법제화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UCT였는데 굉장히 그 세계의 스마트 시티 모델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글로벌 스마트 시티의 이제 리더를 확립했고요. 아래 보시다시피 세계 최초로 이제 스마트 시티 이제 국제 인증을 받고 현재 이제 4개 도시까지 인증을 받은 상황이고 국제 표준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도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수도시법을 이제 만들면 이러한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크게 지금 세계 글로벌 트렌드가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신기후 체제 관련된 이 두 가지 추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4차 산업혁명 돼서는 이제 스마트시티, 그다음에 이런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서는 수소도시와 이제 연관이 돼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제 경쟁력 강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동탄 흥덕에 이제 시범도시 파일럿 도시를 먼저 추진을 한 다음에 UCT법을 만들면서 세계 최초로 법제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10년 넘게 이제 추진을 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위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체계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소도시도 이런 법제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면 지금도 이제 그 수소 발전 전지 부분에서도 이제 리더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앞서 올 초에 이제 제정되었던 수소법과 저희 이제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수도시법은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소법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산업적인 경쟁력을 이제 강화하는 쪽이라면 수도시법은 그거를 실제 공간과 사회에서 구현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추진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크게 한 6장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총칙이 있고요. 두 번째 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5년간의 어떤 수도도시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면 지자체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수도도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스마트 도시와 좀 차별점을 둔 거는 도시군 기본 계획과의 어떤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시의 어떤 그 전체적인 최상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군 기본 계획과 스마트 도시 계획의 어떤 정합성이 좀 떨어졌다는 그런 거를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이걸 마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건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어떤 사업 시행자가 수도시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 수도시 사업 시행자가 이제 실시 계획을 통해서 이제 수립을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21개 주로 이제 점용화가 관련된 이제 인허가 의제 처리, 그다음에 시설 관리 운영 관련된 주체 설정 이런 쪽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기준 및 규제 특례입니다. 그래서 수소도시를 이제 할 때 이제 좀 신기술 부분들을 좀 지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입지 관련돼서 이제 기존 법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 관련돼서 현재는 3개의 특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부분, 그다음에 도로법, 그다음에 공원 녹지법 이렇게 3가지 부분의 입지 관련된 특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이제 수소도시 관련된 산업을 이제 육성시키기 위해서 산업 육성 지원, 그다음에 보조 융자, 연구 개발, 그다음에 오늘 그 두 도시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시범 사업, 그다음에 해외 진출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이제 추진 체계에서는 이제 그 수도시 건설 지원을 포스코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담 기관을 지정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이렇게 총 한 6개의 주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 이제 수도시 종합계획이 국가가 세우면 지자체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연계된 수도시 계획, 그다음에 사업자가 이와 관련돼서 이제 실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이제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하고 그 후에 이제 그 주체 이제 전담 기관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시설 관리를 운영하는 부분들로 이제 흐름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말씀드렸듯이 추진 현황은 지금 그 수 시범도시 3개 조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전국 지자체의 10%, 그다음에 2040년까지
전국 지자체의 최소 30% 이상을 수소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부분이라든가 실제 추진되고 있던 아까 안산 부분, 그다음에 울산, 그다음에 완주, 전주, 그다음에 삼척 이렇게 4개가 지정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자료로 가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수소도시법을 지정을 했을 때 수소 시범도시의 어떤 지속적인 확산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저희가 시범도시를 추진할 때 디폴트로 되어 있던 기본적인 부분과 함께 지역 특화 부분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유형화가 가능할 수도 있도록 좀 했고요. 예를 들어서 그린 수소 부분, 그다음 산업 지역 부분, 그다음 뭐 액체 수소 관련된 어떤 신기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유형화를 했기 때문에 좀 유형화를 통해서 앞으로 좀 확산을 할 때 각 지자체 특성에 맞도록 좀 확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수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3기 신도시의 지금 큰 앞으로 이제 방향이 신기후 체제 도입, 그린 뉴딜 추진, 그다음에 2050년 탄소 넷제로 이 3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와 맞춰서 3기 신도시를 한 2개 정도 이제 수도시로 조성하는 방안,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그 스마트시티와 연결해서 제로에너지 도시를 추진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자체 그린 뉴딜 관련돼서 좀 사업을 지자체가 구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이렇게 3가지로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소도시 법률 제정이라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낯선 면이 있었는데 이정천 박사께서 그 수도시 법률 제정에 따른 미래 수도시 구현 방향에 대해서 좀 알기 쉽고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토론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박영선 과장님 그리고 왕광희 교수님께 미래 수도시 구현을 위한 기술 또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4분 정도 이렇게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박 과장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 박용선입니다. 앞서 수소도시에 대한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 부가 이제 주거와 교통에 관한 제도를 다루다 보니까 수소 도시와 관련된 저희 부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수소 도시의 중요성은 앞서 발표에서 들었듯이 수소가 단순히 개별적인 인프라의 설치만으로서는 수소 경제로서 이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도시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수소 도시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가 좀 주안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안산에서 발표를 해주셨듯이 저희가 수소 도시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좀 조기화시키기 위해서 좀 국비 지원을 통해서 수소 시범도시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지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 대상은 안산, 울산, 그다음에 전주, 완주 해법형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R&D 특화 도시로서 삼척시까지 총 4개 도시의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의 가장 큰 지금 목표는 이 시범 사업을 좀 2022년까지 좀 성공적으로 좀 완료를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 추진이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좀 지연 요소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 부가 지자체와 협력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정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수도도시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도시 조성에 지속 가능한 수소 조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을 통한 근거 규정 마련이 가장 중요한 차원인데요. 발표에서 들었듯이 그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인허가에 대한 신속한 의제 처리와 특례 규정, 그다음에 국비라든지 신기술, 그다음에 건설 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법에 담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늦어도 지금 관계부처하고 입법적으로 합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까지는 국회에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도시법도 저희가 차질 없이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직 이제 수소 도시 관련해서는 뭐 조금은 제약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제약이 좀 많이 있는데요. 수소 생태계 구축 위해서는 수소 생산, 그다음 저장, 이송, 그다음 활용에 대한 기술 부분이 조금 많이 기술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 R&D 사업도 좀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주거나 교통 부분에 있어서 수소 관련된 기술 개발, 그리고 기술이 개발됐지만 아직 실증이 돼서 되지 못해서 현장에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도시 단위의 대규모 실증 부분도 저희가 관련된 R&D를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역점돼서 추진하고, 이 세 가지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많은 저희 관계기관 간 협조와 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해주셨는데, 수소 도시를 조성하는 게 이제 지자체의 몫이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과 그다음 저희부에서 많은 또 지원을 또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 있어서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소도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설명회 같은 부분도 저희가 좀 강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토부에서 수소 도시의 이제 실현을 위한 기술적 그리고 정책적 그 측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왕광익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왕광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 한 20년을 넘어서 순수하게 도시계획에서 이제 도시계획 전문가고요. 도시계획, 실제 도시개발 수립이라든지 관련 도시개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어떻게 도시에다가 적용을 시키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를 20년 넘어서 실제 이제 이렇게 지금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화석 연료 기반의 어떤 중앙 집중식 이런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도입되면서 이런 녹색 에너지, 그린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분산형이기 때문에, 분산형은 아까 지금 이정찬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 토지이용계획이라고 하는 토지이용계획 안에 들어가는 위치와 그다음에 개발 밀도, 그리고 이 도시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기준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에 있어서의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것을 이제 연구를 하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울산의 실제 수소 시범도시 마스터 플랜을 맡아서 실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이제 에너지 전문가가 아닌 도시계획 전문가가 에너지를 어떻게 도시에 접목해서 실현시키는가를 추진하면서 그 애로사항들이 지금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법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시범도시 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좀 그 이정찬 박사님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사실 이 발전소가 아니라 이 스테이션하고 수소 충전소, 발전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은 도시 바로 인근에 주택, 건물, 주택, 상업, 업무, 건물 인근에 연료전지를 바로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열과 전력을 공급하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원책이 당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과 특히나 우리나라 도시계획 체계상 굉장히 복잡한 인허가 절차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의제 처리라든지 특례 조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수소도시법 수소도시 법이 빨리 빨리 제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이런 내용, 법제도 내용을 떠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공급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저희 줄 사람이 아무리 준비가 돼 있어도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주겠다는데도 못 받으면은 뭐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받기 위한 준비들이 지금 그 부분이 도시계획에서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민들입니다. 연료전지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연료전지에서 전기가 같이 생산되면서 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과 온돌 문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나 난방과 급탕, 그리고 앞으로는 이 난방을 통해서 열교환을 통해서 냉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높게 사용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린 수소만 된다고 해도 하면은 탄소 중립, 지금 발표한 그 탄소 중립의 아주 진행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보면은 간단히 좀 해외에서 보면, 그러면 우린 지금 수소 자동차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미 수소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에서 선점을 해 나가고 있지만, 이 건물 부분의 공급에 있어서는 사실 찾아보니까는 이제 벌써 10여 년 전부터 유럽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 도시에다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갖다가 열과 그다음에 전기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CO2 감축의 효과까지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서는 2030년이 되면은 가능하다. 이러한, 그래서 이제 도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도시 자체가 획일화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도시에다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도 이미 돼서 그걸 기반으로 지금 건물 쪽에라든지 이런 공급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성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수용성 이야기를 많이 걱정들 하세요. 돌이켜서 혹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냥 편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있잖아요. 도시가스가 1970년에 최초로 동부 이촌동에 3,000가구에다가 시범 사업을 진행해서 그 이후에 80년대부터 확산이 돼서 지금은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대신 도시가스의 이제 특징이 대부분 보일러, 개별 보일러 아니면은 집단 에너지 시설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디서 다른 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심포지움에서도 한번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은 과연 LNG와 수소 중에 어느 게 더 안전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보시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지금 현재 아주 쉽게 편하게 쓰고 있는 LNG를 한번, 어떤 LNG가 벌써 50년 전에 도입돼서 저희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시민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어떤 앞으로 아마 20년, 10년 뒤, 20년 뒤에 되면은 그런 역할을 또 수소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소도시 적용 그리고 수민 수용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이번 온라인에서는 12분의 청중단이 저기 좀 계시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질의를 받도록 하고, 그런 후에 제가 이제 패널 분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좀 허락을 하면 이제 패널 분들께 질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2분의 온라인 청중단께서 혹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 있으시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규진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산 수소도시를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산시 박규진 본부장입니다. 사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지금 정부나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외 사례에서는 소규모의 마을 단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지자체가 나서서 이렇게 수소도시를 지원하는 부분은 어느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돼서 수소도시를 시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안산시가 갖고 있는 특징은, 앞서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3단을 배후도시로 가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여건이 현재는 안 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이제 계질수소, 즉 추출수소입니다. 그 추출수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바로 CO2고 산소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각 산업단지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은 그 최적의 어떤 조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안산시는 결국은 수소를 생산해서
그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인 CO2를 그 화합물로 따른 그 응용해서 뭐 농업용 원재 우리 그 비료나 아니면 화학용 원재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장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 안산시는 그 배후 단지로서의 그 산업단지의 역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 소부장 관련된 그 수소 관련된 사업뿐만이 아니라 향후 분루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방안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이 잘 됐나요? 예, 또 혹시 청중단 중에서 질의 있으면 손 들고 해주시겠어요? 네, 저기 김지혜 질의해 주세요. 마이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 예, 이제 들리네요. 네. 네. 저는 이정찬 국토위원 연구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그 수소도시법은 수소 경제사회 실천을 위한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수소도시 또는 수소 시범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가지게 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결국 그 수소도시 했을 때 그 내 지갑에 얼마큼 돈이 들어오냐 뭐 그런 질문으로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경제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금전적인 효과와 또 뭐 약간 비금전적인 효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금전적인 효과로는 이제 에너지 비용이 아직까지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만 에너지 비용 그러니까 요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태양광을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자가 소비를 이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에너지 집에서 사용할 에너지 사용량보다 더 많은 태양광을 발전을 시켜도 에너지 비용만 줄어들 뿐이지 다시 그 남은 그러니까 더 생산된 플러스 에너지는 외부에 이제 팔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사용을 통해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론과 이런 걸 통해서 좀 지원을 받아서 조금은 좀 비슷한 수준이나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이제 오히려 이제 싸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많이 사용했을 때 싸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양산 효과가 아까 뭐 금융 경제라든지 양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수가 조금 더 보게 되면 지금 어떤 전력이라든지 가스보다는 싸질 확률이 높고 개별적으로 이제 각 뭐 집에서 태양광 패널처럼 이제 수소를 같이 붙여서 활용을 했을 때에는 아까 자가 소비를 다 하고 나서도 남는 이제 태양광 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을 했다가 소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만약에 팔 수 있는 이제 지금 자가 소비에 넘어서 이제 정책이 새로 이제 그 남는 에너지를 주변에 공유를 한다거나 팔 수 있는 정책까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이제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이익들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이제 그 에너지 전환 관련돼서 이제 기후위기 관련돼서 이제 탄소 관련된 세금도 이제 부과되는 게 이제 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석유라든지 LNG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화석연료와는 다르게 좀 더 싸질 확률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드 페리티라 그래서 화석연료에서 생산되는 가격보다 태양광으로 생산되는 전력이 더 싸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소켓 페리티라 최종 소비적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지금 체감은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구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됐고요. 반대로 이제 비금전적인 효과는 이제 수소가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다 보니까 건강, 뭐 미세먼지 같은 거를 오히려 배출을 안 하는 걸 떠나서 이제 청정
필터라고 하죠. 오히려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호흡기가 건강해진다고 하든지 환경이 좋아지면서 본인의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진다든가 건강이 증진되는 효과를 만약에 비용을 환산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고 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어떻게 실질적인 질문해 주셨는데 답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청중단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제가 지금 질의해 주신 질문을 받으신 박규진 부무장님하고 이정찬 박사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께 그러면 좀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과장님께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이제 수소경제위원회가 2020년 7월 1일 출범을 지금 해갖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범부처, 그러니까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산업부, 회수부, 환경부, 국토부뿐만 아니라 그 외교부까지도 가세하는 국가의 주요 이제 목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수소사회가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수소도시와 같은 이제 수소도시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부처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타 부처와는 어떤 협력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그 국토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수소 경제 사회 이행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일환에서 이게 저희가 이제 수소 경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 로드맵에 관계 부처 간의 임무와 역할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에 따라 가지고 좀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유기적으로 잘 연계 협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 보면 저희부의 역할은 수소 도시라면 수소 기술과 산업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플랫폼인 만큼 각 부처에서 개발하거나 실증하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항, 요소적 기술과 인프라가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결국에 말하면 수소 도시가 잘 구현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환이 아마 수소 도시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도시법을 제정하고 이 제정한 수소 도시법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관계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 하에서 저희가 가시적인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양대학교 완강익 교수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수소사회 구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이 수소도시 구현에 부족한 게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이제 수소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안전하고 이제 깨끗하고 그다음에 저렴한, 그러니까 환경과 경제와 그다음에 안전성이 다 확보된 수소를 공급하는 이제 충분히 지금 현재 수소는 사실 산업 부분에서만 사용하고 그다음에 일부 수소 자동차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 차원에서의 어떤 획기적인 기술을 베이스로 한 공급망이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수소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준비 단계입니다. 사실은 그런 준비 단계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이 수소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수소의 특징과 특성과 그리고 문제점과 또 솔직하게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그걸 주민들한테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실제로 어떻게 자기 주머니에 이익이 돌아갈 수도, 이익이라기보다는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지만이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다음은 제가 평택시 황선식 팀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사실 이제 수소시범 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안성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질문은 안성시와 평택시와의 수도시 건설에 협력 제의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택시에서는 뭐 이런 특화 기술이 있다 하는 게 있으면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평택시의 특징은 아까 이제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NG 기지가 위치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강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석탄, 석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친환경적인 천연가스로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될 때 우리나라의 최초로 천연가스가 도입된 곳이 평택입니다. 평택을 통해서 도입이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천연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다량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고, 또 천연가스를 들여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넣어서 마이너스 162도 상태 액체 액화 천연가스로 들여오는데, 천연가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냉열이라는 에너지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열을 이용해서 수소를 액화시키는데 이제 강점이 있어서, 사실 튜브 트레일러로 이게 먼 거리까지 이제 운송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액화수소를 이제 상용화하게 되면 저희 안산시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 그다음에 중부권까지도 액화수소를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패널분 중에서 다른 패널분한테 이런 질문을 꼭 해야겠다 했으면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한성지 팀장님께서 질문 하나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국토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수소도시를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지원도 크지만 지자체의 이제 부담도 사실 큰 편입니다. 그리고 수소도시를 구축하면서 아까 이제 질문상으로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요. 그리고 수소도시 건설에 있어서 또 가장 핵심인 부분이 바로 가정용 연료전지라든가 그리고 건물용 연료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건물용 연료전지나 가정용 연료전지의 상황을 보면 그것들을 운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아직까지는 많이 적고요. 그 원인은 기술이 아직 이제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제도적으로 좀 더 뒷받침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이정찬 박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연료전지를 가정이나 건물용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발생해서 사용하지만 이제 남는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저희가 좀 그러세요? 짧게 질문해 주시면. 그래서 남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가정용 연료전지의 전력에 대해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 개선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예, 이게 수소 관련된 이제 업무가 굉장히 이제 관계 부처별로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연료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사실 산업부에서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아까 수소도시를 건설함에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제도적인 제약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접근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이제 관계부처와 함께 조금 협업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한 포럼 하다 보면 이제 질의들도 많고 또 워낙에 이 이슈들이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질의응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오늘 패널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미래 수도시 설계자 대한민국 이 주제가 수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 참석해 주신 이정찬 박사님, 그리고 패널 토론에 참석해 주신 박용선 과장님, 왕광익 교수님, 박규진 본부장님, 황선식 팀장님, 그리고 온라인 청중단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실시간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널 토론 이끌어주신 안구경 차장님과 또 함께해주신 연사분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세션에선 미래 수소도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함께해주신 온라인 청중단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회 2020 경기 국제 수소 포럼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식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오후 2시 4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어지는 세션들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e topic discussion and presentation of session 2 has ended. We will be back. 제2세션의 사례 발표와 패널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